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자,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가 제공하는 퀴신팟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죠. 수석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샘물입니다. 네, 우리 고상균 목사님은 굉장히 바쁘십니다. 맞아요. 바쁘신 관계로 조금 있다가 하시는 사사 하실 때. 고상균 쇼 시간에 잠시 오실 거고요. 먼저 퀴어 뉴스로 시작을 해야겠죠? Q News Collection. 샘물님, 오늘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전해 주시죠. 네, 이번 뉴스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표준 운영 매뉴얼에 성소수자 관련 용어와 성교육 핵심 개념어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포함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번 읊어드릴게요. 포괄적 성교육,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연애는 이성교제로, 포궁은 자궁으로,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성관계 거절의 의미에서만 사용하도록 동의, 경계, 존중 등으로 표현을 바꾼답니다. 착잡하게도 이는 개신교계에서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성교제 이 말 너무 그렇죠? 언제적 용어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계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내린 그 주체는 어디죠? 시의회인가요? 아니요, 서울시가 이제 그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표준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TF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정확히 누가 들어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닌 걸로 보이나요? 네, 지금 일단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문서가 이제 원래 공개된 문서고 그게 아직 결정된 그래서 건 아니고 네, 로드맵이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다시 역행을 하는 네, 곳이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생겼네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느 방향으로 나갈 때 일직선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네, 파동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뭐 요것도 하나의 자그마한 파동에 그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로 통합하면서 원래 10대 여성들, 그 중에서도 이제 퀴어 정체성을 가진 10대 여성이 꼭 이제 그 지성 성별이 여성일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패싱이나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이렇게 여성이라고 칭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의료적으로 혹은 이제 탈가정 상황에 놓여 있거나 가정 속에서 이제 폭력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일상을 좀 지원해주고 의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을 다 없애면서 이번에 하나로 통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지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사실 이게 여러 지역에 그래도 있으면서 서울시 안에 있더라도 여러 이제 뭐 구나 이런 곳에 있어야 저도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통합한다는 부분에도 사실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만을 통합한다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기관을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조금 더 담보해서 기관이 나눠져 있는 게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네,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그 가운데서 혜택을 받던 도움을 받던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네,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지켜봐야겠네요. 네, 어떤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진행이 될지. 네. 서울시가 이 통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는 게 있나요? 아니요, 딱히 설명하는 게 없고요.
그냥 이제 운영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공지만 냈고, 그래서 많은 기관을 이제 이용하던 사람들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또 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운영을 종료하겠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되살릴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6월 18일부터 22일에 서울국제도서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퀴어 뉴스에서 도서전이 왜 나오나 싶으시죠? 그것은 바로 서울국제도서전에 퀴어 문학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퀴어 문학은 지금까지도 꽤나 많이 등장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영화와 드라마로 새롭게 나온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이 있죠. 이번 도서전에 방문한 대만 퀴어 작가 두 분을 소개합니다. 거창성 작가는 피아노 조율사라는 문학을 썼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퀴어한 관계가 사파처럼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쇠 작가는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간 악녀서가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저도 가려고 티켓을 알아봤는데 완전 이번에 대란이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와,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갈만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올해 갑자기 대란돼서 저는 결국 못 가게 됐습니다. 저도 소식을 늦게 전해 듣고 갔는데 원래 작년에는 현장 구경을 맞아요, 맞아요. 가능했거든요. 올해는 그걸 아예 막아버려서 맞아요. 올해 이렇게 유독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원래 인기는 많긴 네. 한데 근데 뭔가 예매 방법을 이번에 확 바꾸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유화 관련해서도 논란이 꽤 있더라고요. 네,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네.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이제 그 이슈를 살펴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뭔가 그 어떤 그 주최하는 어떤 측? 그게 좀 바뀌는 그런 거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서울국제문화도서전과 관련된 아는 소식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네, 평상 맞아요. 책방이 이번에 참여했다는 그 소식밖에 모르는데.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서울국제도서전 최고의 연예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럴 나오더라고요. 법도 하죠. 네. 직접 오셨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목격담과 어.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네. 꼭 이런 퀴어 문학 뭔가 박상영 작가님 책 같은 경우는 대놓고 퀴어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근데 막 꼭 이렇게 대놓고 아니더라도 저는 최근에 읽었었던 것 중에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소설인가요? 네네 김초엽 아, 작가의 네. 책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SF인데 거기서도 퀴어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새 여성 작가들이 SF 소설 많이 쓰잖아요. 거기 안에 그 여성주의 서사랑 그 퀴어스러운 요소들 되게 많이 넣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 저 책 재밌게 읽었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많은 퀴어 문학 작품도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다뤄봐도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다른 소식 네, 있나요?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조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호주에서 성소수자 헌혈 규정을 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헌혈을 할 때 3개월 내에 사생활을 되게 많이 따져 묻고 그렇기에 이제 성소수자의 혈액 기증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달 7월 14일부터는 혈장 기증과 관련된 제한이 대부분 해제됩니다.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혈장 공급의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수많은 연구와 모델링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호주 적십자는 지지난 달 호주 전역에서 혈액 기증이 필요하다는 긴급 공지를 내기도 했고요.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혈장과 관련해서만 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헌혈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헌혈 몇 번 하셨다고요? 헌혈 권위자. 지금 201번 와. 그렇습니다. 그새 한 번 더 늘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맞죠. 네. 근데 그 성소수자 관련해서 그런 제한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게 무슨 명단을 관리를 하나 보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제가 보기엔 이제 3개월 내에 사생활을 따져 묻는다는
걸 보니까 사실 성소수자의 어떤 생활이 그냥 어떤 이성애자의 생활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따져 묻는 과정에서 약간 아우팅 위험이 있거나 약간 그런 어떤 그런 생활에서의 어떤 다른 지점이 드러나기에 좀 성소수자에 관련해서 혈액 기준이 까다로웠던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냥 3개월 내에 사생활에 관한 질문만 하는 건가요? 근데 뭔가 사생활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혈액으로 감염될 수 있는 어떠한 질병들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뭘 따져 묻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혈을 할 때 문진을 하잖아요. 네. 문진할 때 여러 가지 질문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 문진도 하고 실제 이제 혈액 사전 검사를 할 때도 간단한 문진을 해요. 네. 그때 저도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기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얼마 기간 동안 불특정 이성과 접촉한 경우가 있냐라는 질문을 항상 받아요. 네. 불특정 이성이라고. 네, 불특정 이성이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질문을 받는데 뭐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혈액이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기증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담보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신 질문은 사생활 관련 질문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이와 유사한 질문이 네.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집어서 동성 애를 하는 사람들을 표적해서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질문인데 혈장 관련해서는 그 질문조차 좀 완화됐다라는 네,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다음 헌혈을 하러 갔을 때 좀 뭐라고 질문하는지 자세히 듣고 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 가지 소식 샘물님이 전해주셨고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to the queer theology. 자, 이번 시간 고상균 쇼. 아직도 이름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실 건가요? 그냥 가르침이라는 얘기가 늘 부담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전 에세이스러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은 납니다. 예, 그러면 그 샘물님께서 기억나는 이야기를 최대한 말씀해 주신다면 다행이다. 다음은 너예요. 말 그대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다. 그렇죠. 사실인가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예. 그래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내려. 참고적으로 샘물님 신학생입니다. 아직 이름은 이렇게 안 끝났고 아직 신학 과목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만 드립다 하고. 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려오실 때 이제 희게 변하시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대한 부족한 얘기를 스누피님 메워주세요. 참고적으로 스누피님 대학원 나오셨습니다. 제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한 지가 와 진짜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정말 답답하다 정말.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변화산 사건은 지금 샘물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주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산 위에 서셨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근데 그걸 이제 제자들이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계시죠? 엘리와 그렇습니다. 목소리 잦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는 토라를 율법.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 예언서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언서하고 토라하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경전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유대교를 대표하는 존재들이죠. 근데 대표하는 존재들을 변화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딱 이렇게 데리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가 거룩한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해가는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모습이 바뀐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습이 바뀐다, 희고 거룩하게 모습이 바뀐다 하면 마치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그 옛날 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에서 초샤이아인 되는 거, 그거 뭐 이런 거 연상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봤었어요. 드래곤볼 보셨어요? 아니 뭔지
네, 너무 옛날 거라 죄송합니다. 네, 너무 옛날 거라 제가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서요. 네. 그냥 흰 소복에 뒤에 광채가 나는 흰 소복하면 왠지 귀신 같지 않습니까? 흰 옷에 흰 옷에.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갑자기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얗고 밝고 이런 모습이 되면 그런 어떤 변화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몸이 바뀐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큐어신화 업계에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트랜스젠더, 뭐 트랜스 정체성, 뭐 이런 얘기를 트랜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성서의 이야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서의 신앙 고백상에서요. 신앙 고백상에서 주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건 그 왜 그 옛날 영화 이거 또 옛날 영화네? 어떡하지? 반지의 제왕에 보면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의 간달프가 되잖아요. 선물님 이것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스누피님 아세요? 저는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하고 예, 위원장님 아십니까? 전 반지의 제왕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따위는 보지 않는다. 예, 오직 말씀과 기도 생활만. 그렇죠. 예,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자,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 그 옛날에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백색의 간달프가 그 마법사 중에 절대 상태가 백색이에요. 근데 그게 되기 전에는 그레이 간달프입니다. 회색의 간달프야. 그러니까 회색의 간달프가 소위 말하는 짱! 딱 되면 이렇게 백색으로 바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트랜스의 상황이 그렇게 해서 누가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백색의 간달프가 되었다 하여 그의 언어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의 본질은 그대로인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성서 이야기 속에 주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 자체가 굉장히 추려하고 개판 5분 전이었는데 성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겠어요? 아니면 주님은 원래 이렇게 거룩한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우리에게 다시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 이걸로 성서가 말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그저 후자인 것 같죠? 그럼 뭡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트랜스 상태죠. 근데 이게 본인한테 이게 정확히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의 정확한 모습으로 확정돼 가는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악정 수술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이 다름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맞춰간다. 이런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과 우리가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육신이 아니라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같이 얘기를 해봄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퀴어신학적 그 기반에 있는 그 성서학자들 중에 신약학을 하시는 분 중에 그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트랜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해석해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 10수년 전에 캐나다에서 활동하시는 데이비 크랙 목사님, 그분의 이제 아내분은 이제 또 한국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분이 그 교회에서의 그 설교 하늘특별기에서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설교하시면서 교인 중에 트랜스젠더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해서 이것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 시작했었던 것은 제가 2007년, 2008년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를 처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요. 그때 저희 이제 그룹 중에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지신 기독인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소 공부하는 데를 제가 이렇게 갔던 적이 있는데, 뭘 좀 해달라고 갔지만 사실은 가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진탕 듣고 너무 좋았었던. 근데 거기서 얘기할 때 이분들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그렇게 있잖아. 근데 제자들도 남자들이고 예수님도 남자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막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랑은 뭐지? 예수님 개인가? 이런 얘기를 서로 막 되게 좋아하시고 막 웃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2007년, 2008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저도 지금 그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건데요. 이렇게 불경한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막 순간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왜냐하면 이성애 중심적으로 봤을 땐 그 모습을 보면 브라더후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뜨거운 형제를 나누고 뭐 이런 걸로 상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럼 성소수자가 동성애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성적천수 입장에서 서로 정말 지극히 너무나 사랑하는 소위 에로스를 포함된 그런 사랑하는 관계였나? 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문제일까? 아니겠죠.
근데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게 그동안의 2000년의 신학이라는 게 이성의 중심적인 부분에 정말 쩔어 있으니까 다른 상상력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서 그런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한 50여 년? 예, 이제 한 뭐 그 정도 미만의, 훨씬 더 미만의 역사를 가지는 30여 년 정도 되는 퀴어 신학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어떤 신학적 상상력에 마개를 열어 젖히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화산과 변화된 예수와 트랜스. 그렇습니다. 트랜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퀴어 신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왔던 게 성육신에 관한 거였거든요. 신이 인간이 됐다. 이야,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었구나. 트랜스 가능하지. 뭐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재밌네요. 사실 이제 예수가 남자들과 떡을 떼면서 놀았다. 또 그거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들리는데 그때 또 깜짝 놀라셨다는 게 재밌네요. 네, 그때는 정말 마음속에 허거덕했었습니다. 네, 저의 지금도 부족하지만 굉장히 훨씬 부족했던 시절의 이야기죠. 그 시대 때는 아예 그런 거가 너무 없었던 때라서. 네, 사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참여 저의 스스로 되게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르침 저에게 주셨고요. 바쁜 목사님 저희가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Recall the Q history. 자, 이번 시간은 퀴어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우리 구성균 목사님은 다시 떠나셨고요. 저희 셋이 남아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히스토리는 2003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3년에 이런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입니다.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 미국에서 있었던 판결 내용이고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 판결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도 9명의 연방대법관이 있고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세상에.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해요. 와.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6년 임기 네. 있죠. 근데 의외다. 네. 그래서 이 연방대법원을 지명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정권과도 관련이 있고요. 정권의 이제 색깔과도 관련이 있고요. 특이하다. 격리시켜야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뉴스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연방 대법원에서 2003년 6월 26일 날 내렸던 판결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98년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경찰이 총격에 관한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하죠. 한 아파트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총기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경찰들이 발견한 것은 그 아파트에 존 가데스 로렌스라는 사람과 타이른 가너라는 두 남성이 동성간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죠. 그 특정 호수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텍사스 형법에는 소도미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제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뭐 남성이 이제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들을 하면은 잡혀갈 수 있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런 법, 소도미 법을 이유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램다 리갈이라는 단체가 이들을 돕습니다. 근데 어떤 조언을 하느냐? 너네
이의제기 없다고 해라. 이의제기 없음으로 혐의를 시인하고 벌금형 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들 단체가 이렇게 했던 이유 무엇이냐? 바로 상급 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 네. 상급 법원으로 끌고 갑니다. 쭉쭉쭉 끌고 가서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간 사건이 2003년에 이제 선고가 내려진 거죠. 뭐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그런 잘했네요. 네, 조치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송을 갈 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청원을 한 겁니다. 소원을 건 겁니다. 첫 번째는 미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있는 동등한 보호권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동일한 성관계에 대해서 동성 커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헌법 14조 동등한 보호권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인 간의 상호 동의하에 집 안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역시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것이 쟁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입니다. 세 번째도 있는데 요거는 바워스 대 하드윅 판결이 기각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건데 요 사건을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크게 두 가지. 이제 동일한 성관계에 대해서 동성 커플만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성인 남성이 이제 상호 합의 간에 집안에서 사생활 침해 아니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건 겁니다. 자, 그래서 판결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판결은 6대3. 6대3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수 의견은 이런 판결을 내리죠. 자, 사생활의 자유는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 오, 그리고 동성 간의 성행위 금지법은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성인의 합의된 사적 행위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동성애 성소수자에 관한 인권 향상의 그런 어떤 변곡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동성결혼, 미국 여러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초석이 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소수 의견도 물론 있었어요. 소수 의견에 어떤 의견이 있었냐? 다수 의견이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한다면서 비판합니다. 뭐 이런 비판을 했고, 또 동성애뿐 아니라 혼외정사, 근친관계도 사생활로 허용해야 하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6대3으로 판결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고 2003년에 있었던 굉장히 기념비적인 판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텍사스주 법으로 했으면 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텍사스 주법에 걸려서 이제 벌금형까지 물었잖아요. 하지만 요 법이 거기 걸려서 요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연방 대법원까지 간 거죠. 헌법에는 전략을 잘 짰네요. 그러니까요. 헌법에는 분명히 이제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생활도 보호해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주 형법이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제 제기한 거죠. 저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판결이 난 뒤에 소도미법은 없어졌나요? 소동의법 자체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게 어쨌든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수정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거는 뭐 찾아봐야겠지만 잘 된 일이네요. 네. 어쨌든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을 근거로 그렇죠. 판결한 거니까. 뭐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아니죠. 헌법재판소에 성소수자 관련한 사건이 올라간 게 있었나요? 헌재에 관련한 거 지금 찾으니까 좀 나오네요. 진짜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네. 가지나. 첫 번째는 군형법 제92조의 6 아. 위헌 여부. 판결은 이제 합헌이다. 합헌이다. 헌재는 군 공간에서 이루어진 동성 간 성행위 한정에 처벌하며 이는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위한 필요성에 근거한다. 오 마이 갓. 언제인가요? 그 판결이? 2023년 10월 26일. 23년이요? 네. 와.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혼 불인정 위헌 여부. 아. 최근에 네. 2025년 2월에 저기 동성부부 두 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제기를 네, 걸었는데 헌법 소원을 했네요. 결과는요? 심사 진행 중이래요. 아. 네. 아하. 하지만 요것도 지금 현재 구성으로 봐서 네, 통과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HIV 감염인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 위헌 여부네요. 아. 그래서 그 에이즈 예방법이란 게 있대요. 네. 거기에 19조의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이 성소수자와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처벌이란 이유로 위헌 심판을 이제 청구를 그렇죠. 한 건데 합헌을 내렸습니다. 합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법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즈라는 게 동성간 성행위에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안전하지 않은 관계에서. 네. 네네. 그런 건데도 합헌이 내려졌다는 게 안타깝네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또 2003년입니다. 이것도 그리 와.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헌법 판결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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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r in culture.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스누피님께서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콘텐츠죠? 네, 이번에 소개할 콘텐츠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시트콤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오. 시트콤 좋아하시나요? 본 적은 없지만 좋아합니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만을 아니요. 기만하는 왜냐면 말씀 아니에요. 시트콤을 막 제가 찾아서 본 적은 없는데 아, 시트콤적인 요소가 다른 것도 찾아서 보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하셨죠? 뭘 보세요, 대체? 저는 읽어야 할 책과 책만 보고 사신다. 아니요 제가 원래 영상이랑 안 친해서 영상 미디어와- 그러시구나. 네. 그럼 다음번에는 제가 책을 추천해드려야겠다. 네. 시트콤 어떤 시트콤인가? 네, 미국에 있는 시트콤인데요. 네. 제목은 모던 패밀리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뭔가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 한국어 제목은 뭐죠? 그냥 모던 패밀리예요. 모던 패밀리. 네. 영어 제목도 모던 패밀리고 그대로 그냥 방영이 됐어요. 본 기억이 아, 어렴풋이 있습니다. 이게 무려 미국에서는 11년 동안 연재된 시트콤이에요. 11년이나요? 와.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11년 하이킥이 얼마나 시즌 다 합치면은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이킥.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네.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되게 파격적인 그런 그것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제 모던 패밀리인 만큼 가족이 정상 가족이 아닌 가족들이 많이 등장해요. 정상 가족도 등장하고 게이 커플도 등장하고 오. 또 차근차근 설명드려야겠구나. 네. 그 게이 커플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뭐 거의 20살, 30살 가까이 그 이민자 콜롬비아 여성과 재혼을 해가지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근데 그 콜롬비아 여성이 백인 남성을 막 휘어잡아요. 막 엄청나요. 그런 것도 또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거가 있고, 이제 무엇보다 그 백인 남성 그 이름이 제이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거의 한 5, 6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딱 봤을 때 아주 그 권력의 그 맛을 봤을 것 같은 그 백인 남성의 아들이 게이예요. 그 게이인 아들이 이제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같은 집에 사는데 또 동양인 아이를 또 입양해서 키우고 살아요. 너무 클리셰 같긴 하지만 그거 자체를 이제 그려내고 막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냥 보다 보면은 다 똑같아요. 가족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이제 보실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재밌어요. 그냥 봐도 재밌어요. 뭐 막 그 퀴어 이런 거 신경 안 쓰면서 봐도 유머 코드가 있는데 되게 재밌고, 그 안에서 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유대 관계에 대한 거를 이제 교훈적으로 또 주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온 가족이 볼 수도 있는 퀴어 콘텐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뭐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인상은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재밌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가족 구성들이 등장하니까 이야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우와 저렇게 굉장히 재밌는 시트콤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이거 아마 디즈니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번엔 디즈니로. 또 거대 자본이죠. 제가 다 자꾸 영상물만 가져와서 제가 디즈니랑 왓챠에서 보실 수 있네요. 넷플릭스 없나요? 넷플릭스에 없어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와 왓챠.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던 패밀리입니다. 시즌 10일까지 나왔는데요. 11. 이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진짜 몇십 년.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아역 배우들 있거든요. 나중에 다 커요. 와, 성장한 채로 등장을 하나요? 네, 성남은 계속 나와요. 계속. 대박. 그것도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을 것 같은 시트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모던 패밀리. 시간 되신다면 많이들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시간 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로. 오늘은 어떠셨는지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저는 변화산처럼 또 다른 어떤 퀴어한 본문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해석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제 꼭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그늘에 가 계시고 해서 건강을 부디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 건강까지 신경 써주시는 네, 지금 또 7월이잖아요. 7월 말 엄청 더울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퀴어 신학 아카데미니까 퀴어 신학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우리의 견문을 넓혀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달 8월 달 첫째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무사히 지내시다가 아무 일 없이 만나는 것으로 하도록 하지요.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심팟